지금 중국 SNS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중국의 CCTV 유명 앵커가 생방송 도중 대본과 다른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자 모두가 난리가 난 것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 전혀 달랐습니다라는 발언은 현재 SNS로 폭발적인 공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방송 직후 녹화 영상은 검열로 삭제되었지만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영상을 다운로드해 재공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장외일인 앵커는 한국에서 무엇을 경험했길래 생방송에서 이런 발언을 한 것일까요? 그럼 지금부터 그녀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장외일인이라고 합니다. 중국 CCTV에서 20년 동안 뉴스 앵커로 일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살고 있으며 48세입니다. 객관적인 보도를 항상 지향해왔지만 최근 들어 한국에 대한 뉴스를 전할 때마다 왠지 모를 우월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내심 뿌듯했던 것 같아요. 그날도 평소처럼 방송국에 출근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면서 오늘의 뉴스 스크립트를 훑어보았죠. 또 한국 관련 뉴스였습니다. 한국 경제 성장률 최저치 기록. 중국과의 무역 격차 10년 만에 최대 제목이었어요. 요즘 들어 이런 류의 뉴스가 매일같이 쏟아졌습니다. 한국 드라마가 중국 시장에서 완전히 밀려났다는 보도, 한국 제품이 중국산에 비해 경쟁력을 잃었다는 뉴스, 심지어 한국 관광객이 중국을 찾지 않아 한국 여행사들이 망하고 있다는 기사까지 있었어요. 오늘 뭐 또 한국 관련 뉴스네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했습니다. 그 나라 정말 예전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제 조카가 한국 유학 가려다가 그냥 중국에 남기로 했대요. 갈 가치가 없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요즘 중국이 모든 면에서 앞서가고 있으니까요. 예전에는 한국 제품이 좋다고 했는데 이제는 중국 제품이 더 좋고 싸잖아요. 생방송을 마치고 편집실로 향하던 중 젊은 후배 기자 리펑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35세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주로 담당하는 열정적인 청년이었지만 인터넷 여론에 쉽게 휘둘리는 경향이 있었죠. 장 선배님, 오늘 방송 정말 좋았습니다. 한국 경제 쇠퇴 소식 전할 때 선배님 표정이 빛났어요. 리펑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선배님, 요즘 한국이 우리 중국에 완전히 밀리고 있는 거 아세요? 인터넷에서는 더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한국 기업들이 중국 기술 따라올 수 없어서 줄줄이 파산한대요. 처음에는 그저 흘려들었지만 리펑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정말 한국이 그렇게 몰락하고 있을까요? 특히 중국 내 소셜미디어에서는 더 과격한 댓글들이 넘쳐났어요. 한국은 이제 과거의 영광일 뿐, 한국 문화는 중국 문화의 열등한 복사품, 한국 기술은 중국의 10년 전 수준 같은 비아냥거림이 수두룩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갑자기 충격적인 뉴스가 하나 떴어요. 한국 대표 기업, 중국 기업의 인수위기. 기술력 격차 감당 못해. 화면을 보는데 갑자기 심장이 쿵 내려앉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런 뉴스들이 과연 객관적인 사실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 보도하고 있는 것일까요? 누군가 제 어깨를 세게 쳤습니다. 깜짝 놀라 뒤를 돌아보니 남편이었습니다. 당신 왜 그렇게 놀라?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여보, 나 궁금한 게 있어요. 정말 한국이 중국보다 그렇게 뒤처지고 있을까요? 우리 뉴스에서 말하는 것처럼요. 남편은 커피를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글쎄, 뉴스만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지. 하지만 내 친구 왕밍은 한국과 무역하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고.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짜는 모르는 거 아닐까? 그 말이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중국의 입장에서만 한국을 평가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경제 지표 몇 개와 인터넷 댓글만으로 한 나라를 단정 짓고 있었던 거예요. 20년간 앵커로 일하면서 항상 사실에 기반한 보도를 추구해왔는데 왜 이런 의문에 대해서는 직접 확인해보지 않았을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한국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요. 그리고 후배 리펑도 함께 데려가기로 했습니다. 중국이 모든 면에서 한국보다 우월하다고 확신하는 그가 직접 현실을 목격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여행이 우리의 인식을 바꿀 수 있을까요? 아니면 우리의 우월감을 더 강화할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했습니다. 리펑에게도 연락해 함께 가자고 제안했고, 그는 흔쾌히 수락했습니다. 물론 여행의 진짜 목적은 그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단지 한국에 대한 취재를 위해 간다고만 얘기했습니다. 사실 저는 그의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그가 가진 편견이 실제 한국을 경험하면 어떻게 변할지 지켜보고 싶었습니다. 일주일 후, 베이징 공항에 도착해 출국 수속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긴 줄이 이어졌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는데 앞에 있던 사람과 직원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은 짜증난 표정으로 승객을 대했고 결국 그 승객은 화를 내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어휴, 공항 직원들 서비스가 갈수록 나빠지네요. 리펑이 말했습니다. 이런 모습이 우리나라의 첫인상이라니 좀 부끄럽습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랫동안 중국 공항을 이용해왔지만 서비스 품질이 크게 개선된 것 같지는 않았어요.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뿐 승객에게 미소 한 번 짓는 경우가 드물었죠. 여권 확인과 보안 검색을 마치고 비행기에 탑승했습니다. 약 2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공항이 놀라울 정도로 깨끗하고 정돈되어 있었어요. 가장 충격적인 일은 출입국 심사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심사관이 밝은 표정으로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라고 말하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신속하게 입국 수속을 처리해 주었죠. 베이징 공항에서의 경험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우와, 입국 심사가 생각보다 빠르네요. 리펑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의 표정에서 약간의 당혹감이 느껴졌어요. 짐을 찾아 공항 밖으로 나가려는데 한 공항 직원이 다가와 저희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중국에서 오셨나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직원이 먼저 다가와 도움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거든요. 네, 서울 시내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시겠어요? 직원은 상세하게 공항 철도와 택시 이용 방법을 설명해 주었고, 심지어 중국어로 된 안내 책자까지 건네주었습니다. 그 순간 리펑이 제 귀에 대고 작게 속삭였습니다. 선배님, 공항이니까 특별히 친절한 거겠죠? 관광객들한테만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미소만 지을 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의심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지켜보고 싶었거든요. 우리는 공항 철도를 타고 서울로 향했습니다. 기차 안은 무척 깨끗했고 승객들도 질서 있게 행동했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받을 때도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했고 지하철 내부에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어요. 기차에서 내려 호텔로 향하는 길 리펑이 갑자기 멈춰 서더니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선배님, 이상하지 않아요? 거리가 너무 깨끗해요. 베이징 시내와는 완전히 다르네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도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인도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사람들은 질서 있게 보행 신호를 지키고 있었어요. 쓰레기통 주변에도 쓰레기가 넘치지 않았고 거리는 전체적으로 정돈된 느낌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마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창문을 열어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뉴스에서 말하는 한국과 내가 지금 보고 있는 한국이 정말 같은 나라일까? 서울 첫날 아침, 저는 리펑과 함께 명동으로 나왔습니다. 호텔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은 베이징과 크게 다르지 않았어요. 고층 빌딩들이 즐비하고 사람들이 분주히 오가는 모습이 비슷했습니다. 결국 도시는 다 비슷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처 카페에 들어가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했습니다. 리펑은 카페 인테리어를 유심히 살펴보더니 말했습니다. 선배님, 이 카페 인테리어가 베이징 카페랑 똑같은데요? 요즘 한국이 중국 트렌드를 많이 따라 한다더니 정말이었나 봐요.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선입견은 여전했죠. 커피를 마시고 계산하려는데 지갑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뒤지고 주머니를 뒤져봐도 없었어요. 큰일 났네요. 지갑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저는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리펑은 제 표정을 보고 걱정스러운 얼굴이 되었습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지갑을 보셨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의아해하며 전화를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장외일인 씨 되시나요? 한국어로 물어오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제가 장외일인입니다만. 저는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아,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저는 명동 스타벅스 매니저입니다. 손님의 지갑을 저희 가게에서 찾았습니다. 지갑 안에 있는 신분증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정말 제 지갑을 찾았다고요? 그것도 카페 직원이 직접 연락까지 해서요? 스타벅스로 서둘러 돌아갔습니다. 매장에 들어서자 카운터에 있던 직원이 미소를 지으며 저희를 맞이했어요. 장외일인 손님이세요?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기 지갑 있습니다. 지갑을 확인해 보니 정말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현금 10만 원과 100위안, 신용카드 3장, 신분증까지 전부 있었어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손님의 물건을 지켜드리는 것은 저희의 의무니까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카페를 나와 리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이게 가능해요? 중국이었으면 벌써 현금은 사라졌을 텐데. 리펑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충격이었어요. 한국에 대한 우리의 인식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도 이건 우연일 뿐이겠죠? 한 사람이 정직하다고 해서 모든 한국인이 그렇다는 건 아니잖아요. 리펑이 여전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더 많은 것을 경험해봐야 알 수 있을 거야. 저는 대답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경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지갑 사건 이후 저와 리펑은 서울 시내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점심을 먹은 후 남산타워로 가기로 했어요. 계획을 세우면서 자연스럽게 대중교통 이용 방법이 궁금해졌습니다. 택시를 타볼까요? 제가 물었습니다. 리펑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보다 택시비가 더 비싸겠죠? 중국이 워낙 물가가 싸니까요. 우리는 손을 들어 택시를 잡았습니다. 곧 한 택시가 멈춰 섰고 우리는 차에 올랐습니다. 운전석에 앉은 기사님은 50대쯤 되어 보이는 남성이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기사님이 물었습니다. 남산타워로 가고 싶습니다. 제가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희를 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습니다. 중국에서 오셨군요. 니하오마. 그의 서툰 중국어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기사님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다는 표정으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중국에서 왔습니다. 중국어를 아세요? 아니요, 조금만요. 중국 손님 많이 태워서 간단한 인사말만 배웠어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 택시기사가 중국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 인사말을 배웠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베이징에서 택시기사들은 외국인을 만나면 대부분 귀찮아하는 표정을 짓거나 아예 태우지 않는 경우도 많았거든요. 남산타워로 가는 동안 기사님은 간간히 서울 관광 명소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영어가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최선을 다해 의사소통하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리펑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다른 손님한테도 이렇게 할까요? 외국인이라 특별히 친절한 거 아닐까요?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하지만 내심 그의 의심이 점점 줄어들기를 바랐어요.
남산타워에 도착해서 요금을 지불하고 택시에서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 핸드폰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갑 사건이 다시 떠올랐어요. 혹시 택시에 놓고 내린 걸까요? 리펑, 내 핸드폰 봤어? 불안한 마음으로 물었습니다. 리펑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급히 주변을 살펴보았지만 핸드폰은 보이지 않았어요. 이미 택시는 떠난 후였습니다. 아, 핸드폰이 택시에 있나 봐요. 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어떡하지? 그때 리펑이 말했습니다. 택시 번호 기억하세요? 한국에서는 택시 회사에 전화해서 분실물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택시 번호는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핸드폰이 없으니 전화도 걸 수 없었어요. 이제 정말 잃어버렸구나 생각했는데 갑자기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외일인 씨, 장외일인 씨. 돌아보니 아까 그 택시 기사님이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제 핸드폰이 들려 있었어요. 차에 두고 내리셨어요. 다행히 바로 발견했습니다. 기사님이 숨을 가쁘게 내쉬며 말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희를 찾으셨어요? 남산타워 입구니까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중국 분들이 많이 오는 곳이니까요. 기사님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기사님이 돌아간 후 리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선배님, 정말 놀랍네요. 베이징에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리펑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리펑도 조금씩 한국에 대한 인식이 바뀌고 있는 것 같았어요. 택시 기사님의 친절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남산타워를 관광한 후 저희는 저녁 식사를 위해 한국의 유명한 삼겹살집을 찾았습니다. 리펑이 인터넷으로 검색해 찾은 곳이었는데 현지인들도 많이 찾는 맛집이라고 했습니다. 근처 지하철역에서 내려 골목길을 따라 걷다 보니 고기 굽는 향기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여기인 것 같아요. 리펑이 가게 앞에 멈춰 서며 말했습니다. 가게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밖까지 들렸습니다. 직원이 밝은 표정으로 맞이해 주었습니다. 두 분이세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10분 정도 기다린 후 안쪽 테이블로 안내받았습니다. 메뉴판을 살펴보니 가격이 생각보다 비쌌습니다. 삼겹살 한 인분에 15,000원이었어요. 리펑이 중얼거렸습니다. 베이징보다 훨씬 비싸네요. 중국에서는 이 가격에 3인분은 먹을 수 있을 텐데. 그래도 맛있게 보여서 삼겹살 2인분을 주문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주문한 고기가 나오기 전에 테이블에 작은 그릇들이 하나둘씩 놓이기 시작했습니다. 김치, 상추, 마늘, 파, 양파, 된장찌개, 계란찜 등 10가지가 넘는 반찬이 테이블을 가득 채웠습니다. 리펑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이게 다 뭐죠? 우리가 주문한 게 아닌데. 의아해하며 물었습니다. 직원에게 물어보니 이 모든 것이 기본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라고 했습니다. 주문한 고기에 포함된 것이었죠. 게다가 반찬은 다 먹으면 무료로 더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다. 무료로요? 정말이요? 리펑이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직원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곧 삼겹살이 나왔는데 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직원이 직접 테이블에 설치된 불판에 고기를 올려주고 구워주기 시작했어요. 고기가 익어가자 가위로 잘라주면서 식사 방법까지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고기는 이렇게 구워서 상추에 쌈장 바르고 마늘, 김치와 함께 싸먹으면 돼요. 한국식으로 드셔보세요. 리펑은 완전히 멍해진 표정이었습니다. 이 정도 서비스면 중국에서는 VIP 대접 아닌가요? 베이징에서는 기본 반찬도 다 따로 주문해야 하는데.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중국 음식점에서는 기본 반찬을 기대하기 어려웠고 물조차도 따로 주문해야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기서는 물은 기본이고 식사가 끝날 때까지 직원들이 수시로 와서 고기를 구워주고 반찬을 채워주었습니다.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직원이 서비스로 계란찜을 하나 더 가져다 주었습니다. 고기 드시느라 수고하셨어요. 마무리로 드세요. 계산을 하고 나오는데 리펑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하면 중국 음식이 맛은 더 좋다고 생각했는데 서비스 문화는 정말 한국이 대단한 것 같아요. 우리가 알던 것과 많이 다르네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음식 문화를 통해서도 한국과 중국의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그만큼 서비스의 품질이 높았고 손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랐어요. 리펑의 생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다음 날, 저희는 경복궁을 구경하기로 계획했습니다. 한국의 역사적인 궁궐을 직접 볼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레었습니다. 호텔에서 아침을 먹고 나서 경복궁으로 향하기 위해 밖으로 나섰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는 우산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당황했습니다. 이런, 일기예보에서는 맑다고 했는데 리펑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근처 버스 정류장으로 뛰어갔지만 이미 옷은 반쯤 젖어버렸습니다. 비를 피해 정류장 아래 서 있는데 경복궁으로 가는 버스가 도착했습니다. 저희는 서둘러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버스에 탑승하자마자 기사님이 친절하게 물어보셨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경복궁이요. 리펑이 대답했습니다. 아, 경복궁이요. 7번 정류장에서 내리시면 됩니다. 기사님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저희의 젖은 옷을 보시더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으셨습니다. 비가 많이 오네요. 우산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고개를 저으며 웃자 기사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씀하셨습니다. 걱정 마세요. 경복궁 정류장에 도착하면 알려드릴게요. 버스는 서울 시내를 달렸고 창밖으로 비에 젖은 도시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중국에서는 버스 기사가 승객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대하는 경우가 드물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목적지를 묻는 것조차 귀찮아하는 표정을 지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지자 기사님이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다음 정류장이 경복궁입니다. 곧 내리세요. 버스에서 내리려는 순간 기사님이 갑자기 운전석 옆에 있던 작은 비닐봉지를 꺼내 저희에게 건네주셨습니다. 밖에 비가 많이 와요. 이거라도 쓰세요. 머리에 쓰면 조금이라도 덜 맞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드세요. 봉지 안에는 작은 비닐 우산 커버와 몇 개의 사탕, 초콜릿이 들어있었습니다. 기사님은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으니 사탕이라도 드세요. 따뜻하게 지내세요. 저와 리펑은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사 인사를 드리고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기사가 손님한테 사탕을 준다고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리펑의 표정은 완전히 멍해져 있었습니다. 저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베이징에서는 버스 기사들이 승객에게 말을 거는 경우도 드물었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세심하게 챙겨주다니요. 그것도 처음 만난 외국인 관광객에게 말입니다. 비닐을 머리에 쓰고 경복궁으로 걸어가는 길에 리펑이 물었습니다. 선배님, 이건 그냥 특별한 경우 아닐까요? 우리가 외국인이라서 특별히 친절하게 대해준 건 아닐까요? 그 말에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한 한국인들의 친절함이 모두 외국인이라서 받은 특별 대우였을까요? 하지만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경복궁에 도착해서 매표소에 줄을 서 있는데 한 한국인 노부부가 저희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표를 사는 과정에서 매표소 직원이 얼마나 친절하게 설명해 주는지, 심지어 노부부가 어디로 가야 할지 직접 안내까지 해주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경복궁 안으로 들어가면서 리펑이 말했습니다. 선배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이런 친절함이 외국인이라서 특별 대우를 받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건 단순한 관광객 서비스가 아닌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끼리도 이렇게 친절하네요. 경복궁을 구경하는 내내 저희는 안내원들의 친절함을 계속 경험했습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상세하게 답변해 주었고, 심지어 한 안내원은 저희를 위해 사진까지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비는 그치지 않았지만 마음은 점점 따뜻해지고 있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우리의 편견이 하나씩 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에서의 체험이 계속 이어지면서 저와 리펑의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점점 바뀌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희는 여행 일정 중에 한국 방송국 방문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억해냈습니다. 저는 중국 CCTV 앵커로서 한국 방송국의 시스템과 한중 관계에 대한 현지 시각을 알아보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희는 서울 방송국 SBS로 향했습니다. 사전에 약속을 잡아둔 덕분에 송민재 PD가 로비에서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55세쯤 되어 보이는 친절한 인상의 남성이었어요. 장외일인 씨, 만나서 반갑습니다. 중국 CCTV의 유명한 앵커를 직접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송민재 PD가 유창한 중국어로 인사했습니다. 저는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중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10년 전 베이징에서 특파원으로 3년간 일했어요. 그때 배운 중국어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송 PD는 방송국 시설을 구경시켜주며 한국 방송 시스템에 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뉴스룸, 스튜디오, 편집실 등을 돌아보는 동안 리펑은 계속해서 질문을 던졌습니다. 특히 한국 방송국의 최신 장비들에 관심을 보였어요. 투어가 끝난 후 송 PD는 저희를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간단한 다과와 함께 본격적인 인터뷰가 시작되었습니다. 송 PD님, 솔직히 중국에서는 요즘 한국에 대한 부정적인 뉴스가 많습니다. 한국 경제가 쇠퇴하고 있다거나 한중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는 보도가 많아요. 한국 미디어에서는 중국을 어떻게 다루고 있나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송 PD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사실 양국 미디어 모두 부정적인 측면을 과장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 언론도 중국의 환경 문제나 인권 문제를 부각시키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만 이건 미디어의 본질적인 문제입니다. 부정적인 뉴스가 더 많은 관심을 받으니까요. 그의 솔직한 답변에 저는 더 깊은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한국인들은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요? 미디어가 보여주는 것과는 다릅니다. 한국인들은 중국이라는 국가의 정책에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인 개인을 싫어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중국 문화와 역사에 대한 존중이 있습니다. 양국은 오랜 역사적 유대를 가지고 있으니까요. 리펑이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 드라마에서는 중국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가요? 송 PD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드라마는 현실이 아닙니다. 한국 드라마에서 미국이나 일본도 때로는 적대적으로 묘사되기도 해요. 그건 극적 효과를 위한 것이지 실제 한국인의 인식을 반영하는 건 아닙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면서 리펑의 표정이 심각해 보였습니다. 저는 그에게 물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어? 리펑은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정말 미디어가 우리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고 있었던 걸까요? 중국에서 접하는 한국에 대한 정보와 제가 지금 직접 경험하고 있는 한국이 너무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베이징에서 매일 전하던 뉴스와 실제 한국의 모습에는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고 있다는 보도와 달리 서울의 거리는 활기찼고 소비력도 높아 보였어요. 한국 문화가 쇠퇴하고 있다는 이야기와는 달리 한국의 대중문화는 여전히 매력적이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이 무엇인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군.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전달해야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었을까? 호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이번 여행이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저 자신의 직업 윤리에 대한 성찰이 되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저와 리펑은 여행에서 얻은 경험과 인상을 정리하며 호텔에서 마지막 아침을 맞이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풍경이 이제는 낯설지 않게 느껴졌습니다. 불과 며칠 전만 해도 한국에 대해 이렇게 다른 감정을 느끼게 될 줄은 몰랐어요. 선배님, 오늘 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뭐라고 보도하실 건가요? 리펑이 커피를 마시며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중요한 질문이었습니다. 베이징으로 돌아가면 저는 다시 뉴스 앵커로 돌아가 카메라 앞에 서게 될 테니까요. 아직 결정하지 못했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리펑은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인터넷이나 우리 뉴스에서 보는 한국과 실제 한국은 너무 달랐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중국 CCTV 편성 국장이었습니다. 웨이링, 듣자 하니 한국 취재 중이라고. 좋은 타이밍이야. 오늘 저녁 생방송에서 한국 경제 침체와 한중 관계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맡아주었으면 해. 너의 경험을 토대로 이야기해주면 좋겠어.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 왔습니다. 사실대로 보도할 것인가, 아니면 중국에서 원하는 방향대로 이야기할 것인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경험한 내용을 바탕으로 보도하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리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에도 고민이 어려 있었습니다. 선배님, 정말 있는 그대로 말씀하실 건가요? 그러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을까요? 저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리펑, 우리는 뉴스를 전하는 사람들이야.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지. 베이징으로 돌아온 저는 곧바로 방송국으로 향했습니다. 메이크업을 받으며 오늘 방송할 내용을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앵커 왕리와 함께 특별 대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어요. 5초 전입니다. 카운트다운이 시작되었고 곧 방송 신호가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중국 CCTV 저녁 뉴스입니다. 오늘은 한국 경제와 한중 관계에 대한 특별 리포트를 준비했습니다. 며칠간 한국을 직접 취재한 장외일인 앵커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왕리가 첫 질문을 던졌습니다. 장외일인 앵커,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땠나요? 우리가 듣던 대로 침체되어 있었나요? 카메라가 저에게 향했습니다. 순간 망설였지만 곧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직접 가보지 않으면 진실은 모릅니다. 제가 경험한 한국은 우리가 뉴스에서 보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거리는 활기차고 사람들은 친절했으며 서비스 문화는 놀라울 정도로 발전해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침체의 징후는 찾아보기 어려웠어요. 스튜디오가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왕리의 표정이 굳어졌지만 저는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종종 다른 나라를 판단할 때 객관적이지 못한 시각으로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오랜 역사적 유대를 가진 이웃 국가입니다. 서로를 더 잘 이해하고 존중한다면 양국 관계는 더욱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방송이 끝나고 편성 국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의 표정이 심각했습니다. 웨이링, 너 오늘 뭘 한 거야? 대본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잖아. 저는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앵커로서, 그리고 언론인으로서 제가 직접 보고 경험한 것을 전달하는 것이 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국장은 한참 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기 있는 선택이었어. 사실 시청자들의 반응이 놀랍게 좋아. 솔직한 보도가 신선하게 느껴졌나 봐. 그날 밤, 저는 리펑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역시 다큐멘터리 제작 방향을 바꾸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선배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냈어요. 진실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니까요. 한국 여행은 저희에게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직업적 신념과 가치관을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디어의 역할은 편견을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는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직접 경험해보는 것이 모든 선입견을 깨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것도요. 오늘도 정말 깊이 있는 사연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갑을 잃어버렸는데 현금 한 장 빠지지 않고 돌려받는 정직함. 낯선 외국인에게도 따뜻한 사탕 한 개를 건네는 버스 기사님의 배려. 그리고 손님을 위해 고기를 직접 구워주는 식당의 서비스 정신까지.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겐 평범한 일상이지만 세계적으로 얼마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문화인지 다시 한번 되새기게 됩니다. 이런 우리의 진정성과 따뜻함이 중국의 유명 앵커의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고 그녀가 생방송에서 용기 있게 진실을 말할 수 있게 했다는 사실이 더욱 감동적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해외에 나가셨을 때 한국이 그립거나 외국인 친구들에게 우리나라의 좋은 점을 자랑하고 싶었던 경험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자랑스러운 한국 이야기도 언제든 들려주세요. 다음 시간에도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